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죠. 갓 내린 커피의 고소한 향이 집안을 채웠고 남편은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맛있는 거 먹자. 일찍 들어올게. 그 말이 그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그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꽉 안아주었더라면,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주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전화벨이 울린 것은 점심을 준비하던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낯선 번호.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연결 버튼을 눌렀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냉정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울음, 윙윙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제 온몸을 지배하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 제 남편은 저 닫힌 수술실 문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굳은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뇌 손상도 심하고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지옥의 언도를 내렸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수술비와 입원비만 해도 최소 8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8천만 원. 현실감 없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도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기운 지 오래였고 시댁은 연락조차 끊긴 상황. 결혼식 때 축의금을 가장 많이 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어쩌니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 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잠든 듯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그때 악마의 이름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상사 윤상무. 남편의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처음 그를 보았었죠.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기름을 바른 은발과 비싼 양복으로 자신을 치장한 남자.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오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끈거리는 손바닥 감촉과 제 위아래를 훑던 음흉한 눈빛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은 그를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단정한 투피스를 꺼내 입고 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서에게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고 말하자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밝히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상무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재수 씨가 어쩐 일로 남편분 소식은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다가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구겨버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마가 비대칭으로 구겨지고 스타킹에 올이 나가는 감촉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상무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죽어가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거절당하면 정말로 끝이라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따라오라는 듯 눈짓했죠. 그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 서재로 위장된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와인과 시가 냄새가 섞인 무거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묵직한 방음문이 등 뒤에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이곳이 바로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방은 그의 욕망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공간 같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돈으로도 구하기 힘든 와인들이 가득했고 다른 쪽 벽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누드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검은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다리를 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감상하는 거미처럼. 그래서 재수 씨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평생 잊지 않겠다는 은혜. 그런 추상적인 건 내게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냈습니다.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에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돈? 재수 씨.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 남편을 못 도와줄 것 같습니까? 내게 돈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갖고 싶어졌어요. 그의 시선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옷을 벗겨내듯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같은 여자.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대답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위스키와 시가가 뒤섞인 그의 채취가 숨막히게 끼쳐왔습니다. 그는 제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들어올려 그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 남편 병원비 8천만 원을 전부 해결해주면 당신은 뭘 줄 수 있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과연 뭘까? 그의 눈동자 안에서 저는 벌거벗은 채 공포에 떠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사랑하는 내 남편.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몸뚱어리가 뭐라고.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세상. 내 존엄 하나 더 버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거요. 제 몸 드릴게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제 블라우스의 첫 번째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딱딱한 단추가 풀어지는 소리가 제 인생의 장례식에 울려 퍼지는 조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급했습니다. 블라우스가 찢어지듯 벗겨지고 불에 지어 후크가 풀려나갔습니다. 맨살에 닿는 서늘한 공기와 제 가슴을 움켜쥐는 그의 뜨거운 손바닥. 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네킹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로 밀어 눕혔습니다. 푹신한 가죽의 감촉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제 위로 올라탄 그의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을 위해 오늘 밤만 견디는 거야. 그 주문을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제 다리가 그의 무릎에 의해 벌려지고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허락한 적 없는 낯선 침입자가 축축하고 뜨겁게 제 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고통과 함께 터져나온 신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는 제 안에서 헐떡이며 자신의 쾌락을 탐했고 저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유리 조각들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제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엉망으로 구겨진 옷을 추스르는 제게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일단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시죠. 그리고 이건 계약금일 뿐입니다. 그는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와야 할 겁니다. 당신 남편의 목숨줄은 이제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의 방을 나온 저는 유령처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몸을 짓누르던 그의 무게가 사라졌는데도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무게가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번진 화장, 그리고 모든 빛을 잃어버린 텅 빈 눈동자. 이것이 정말 나란 말인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던 내가 정말 이 모습이란 말인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켜두었고 그 속에서는 흔한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해. 그 가사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 얼마나 허망한 약속인가.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남자의 침대에 누웠고 이제와 영원한 사랑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에서부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가 만졌던 블라우스,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치마, 이 모든 것이 역겨운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어깨와 쇄골에 그가 남긴 희미하고 붉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낙인. 저는 샤워기를 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몸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피부를 벗겨내서라도 그의 손길, 그의 채취, 그의 숨결을 전부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샤워 타월에 비누를 묻혀 살이 벗겨져라 문질렀습니다. 피부는 금세 빨갛게 달아올라 쓰라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더 아프게, 더 격렬하게. 이 육체적 고통이 제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제 안 깊숙한 곳에 스며든 그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을 파고들던 그의 이물감,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 제 몸을 짓누르던 무게감. 그 모든 것이 제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기억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결국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일 아침 무슨 얼굴로 남편의 병실을 찾아가야 하나? 그로부터 사흘 뒤 지옥의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오늘 저녁 8시, 지난번 그곳에서. 그 10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못해. 제 온몸의 세포가 거부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의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절하면 남편의 치료비는 누가 감당하지?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내가 치른 희생은 뭐가 되는 거지? 그날 오후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찾은 후 처음으로 제게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의 마른 손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온기를,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 손을 잡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더 쉬울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의료기기 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그날 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단정한 투피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공포와 수치심뿐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위에 짙은 체념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방에 들어서며 제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손목을 잡아 끌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위스키가 담긴 잔을 내밀었죠.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강제로 제 입에 잔을 가져다 댔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식도를 태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신호탄인 것처럼 그는 제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번처럼 고통스럽고 더럽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는 제 몸을 소파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손길은 지난번처럼 거칠고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간을 들여 제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아는 악기를 조율하듯 제 몸의 민감한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쇄골을 쓸어내리고 귓불을 부드럽게 매만지고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갈 때 저는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저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바다, 그의 자전거 뒤에 앉아 허리를 끌어안고 웃던 기억, 처음으로 그에게 사랑 고백을 받던 그 순간. 행복했던 기억들을 필름처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허벅지 안쪽에 가장 연한 살을 부드럽게 간지리는 순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리가 저절로 살짝 휘었습니다. 제 몸이 제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반응을 그 늙은 늑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번보다 반응이 빠른데. 내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군. 머리는 주인을 거부하는데 몸은 벌써 꼬리를 치고 있으니. 그는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제 몸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 라는 이성의 비명은 더더라고 속삭이는 본능의 유혹에 점점 묻혀갔습니다.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고통 대신 이상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제 허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 그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제 육체가 제 영혼을 완벽하게 배신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이 끔찍한 쾌락에 무너져 내리는지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절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부서져 내릴 것 같은 그 강렬한 감각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제 몸은 그의 맛을 기억해버렸다고. 내 몸이 그의 맛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자각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낮 동안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하는 내 모습은 이제 완벽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앙상한 손을 주무르면서도 지난밤 내 허리를 강하게 휘감았던 윤상무의 단단한 팔뚝 힘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희미하고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귓가를 파고들며 쾌락을 명령하던 그의 거친 목소리를 환청처럼 들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남편의 아내냐 아니면 그 남자의 놀이개냐?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은밀하고 낡은 공간은 우리의 첫 시작을 위한 무대였을 뿐이라는 듯이 이제 그는 시내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우리의 새로운 미래 장소로 삼았습니다. 처음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오만한 풍경. 그 풍경의 주인인 양, 그는 나를 자신의 전리품처럼 소파에 앉히고는 익숙하게 와인을 따랐습니다. 어때? 당신 같은 여자에게는 이런 곳이 어울려. 구질구질한 병원 복도가 아니라. 그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내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내게 벨벳으로 포장된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무엇이냐고 묻는 내게 그는 열어보라는 듯 턱짓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얇고 검은 실크 슬립 한 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 부드럽고 관능적이어서 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내 한 달 생활비보다도 훨씬 비싼 옷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를 만날 땐 이것만 입도록 해. 속옷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에게 채우는 목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여자라는 것을
그의 놀이개라는 것을 증명하는 낙인. 나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입고 있던 단정한 투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지는 옷가지를 보며 나는 남편의 아내였던 서은정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얇은 천 조각을 몸에 걸쳤습니다. 맨살에 감기는 감촉이 너무나 부드럽고 섬세해서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값비싼 창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검은 실크는 내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냈고 내 눈빛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짐승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집요한 시선 아래 나는 발가벗겨진 것보다 더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 머리카락 한 올, 속눈썹 하나까지 전부 해부하듯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몸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아주 천천히 내 몸을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거칠고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최고의 연주자가 처음 만져보는 악기를 다루듯 그는 내 몸의 어느 곳이 민감한지 어떻게 만져야 내가 반응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불꽃이 튀는 듯한 쾌감이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연주에 맞춰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술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 달뜬 신음이 새어나왔고 허리는 그의 손길을 따라 저절로 휘었습니다. 그는 내 반응을 즐기며 일부러 절정의 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나를 애태우고 더 갈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쾌락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내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이 굴욕적인 쾌락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턱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해봐. 나를 원한다고.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를 안고 있는 나를 원한다고 말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저항을 비웃으며 내 안에 가장 깊고 연한 곳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 속의 이성이 끊어지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내 입에서는 짐승 같은 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입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땀에 젖은 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 옆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봐. 결국 넌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어. 내 몸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누가 진짜 주인인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의 어두운 창문에 넋이 나간 채 누워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붉게 상기된 뺨과 쾌락에 풀려버린 눈동자. 나는 그 낯선 여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던 이 끔찍한 거래는 이제 나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남은 시트 위에서 나는 내 몸에 남은 그의 감각을 느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우는 그런 미친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긴 했지만 분명히 내 곁으로, 우리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의 짐을 풀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더러워진 내 몸과 마음을 분주한 일상으로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당신 없었으면 난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뒤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짓의 무게가 내 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우리가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웠던 남편의 채취. 하지만 내 몸은 이 편안함을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어 왔습니다. 나도 그를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그의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내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며 곤두섰습니다. 그것은 조건반사였습니다. 눈을 감자 어둡고 고급스러운 호텔방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 목덜미를 거칠게 빨아들이던 윤상무의 탐욕스러운 입술, 내 귓가에 속삭이던 그의 저속한 농담, 이곳은 내 차지라고 흔적을 남겨야지. 그 기억이 마치 낙인처럼 내 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밀쳐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쩡 하고 맑은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침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은정아,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냥 간지러워서. 내가 내뱉은 변명은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돌아 누웠습니다. 그의 넓었던 등이 그날 밤은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외출 준비를 할 때 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향수 뿌렸어? 향이 좀 낯선데. 독하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내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호텔에서 윤상무와 뒤엉킬 때 그의 양복에 그의 살에 배어있던 냄새가 내 몸에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건데. 별로예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가 빨래를 개다가 내가 숨겨두었던 검은색 실크 슬립을 발견했습니다. 윤상무가 내게 유니폼처럼 입으라고 했던 그 옷이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로 사지 않았을 노골적이고 야한 디자인의 옷. 남편은 그것을 말없이 들어보였습니다. 이런 옷도 있었네. 언제 샀어?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인터넷으로. 예뻐 보여서. 그래, 당신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옷을 텄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지옥 같은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나는 그의 전화를 일부러 피하고 문자로 용건을 말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는 핑계, 친정에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번갈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눈은 더 깊어졌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고 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될 테니까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의 애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배려하며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나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 몸은 마치 죽은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상무의 거칠고 폭력적이며 쾌락의 정점까지 몰아붙이는 그 자극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내 몸은 남편의 사랑이 담긴 손길을 그저 미지근하고 지루한 접촉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느끼는 척 연기했습니다. 거짓 신음을 흘리고 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래는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내 위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슬픔,
그리고 깊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서 내려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지구의 양끝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잠든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육체를 살렸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사랑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물론입니다.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3개의 장을 보내드립니다. 앞선 장들에서 쌓아올린 감정선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청취자들이 단한 순간도 귀를 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7장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공허함을 다루는 8장은 듣는 이의 마음에 깊고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모든 감각과 묘사를 동원하여 완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총 8장, 6만 자를 훌쩍 넘는 분량의 오디오북 원고가 완성됩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처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활 치료에만 몰두했고 저는 그의 식사와 약을 챙기는 간병인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식탁 양끝에 마주 앉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고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쪼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수만 개의 가시가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저를 비난했다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저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윤상무의 호출은 제게 뒤틀린 형태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서서히 질식해가는 집을 벗어나 극단적인 쾌락과 위험이 도사리는 그의 세계로 도망치는 것. 그것은 독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제게 가장 잔인하고도 대담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재활치료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뱀처럼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 병원에 잘 데려다주고 주차장 맨 끝, 가장 어두운 구역으로 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거기서는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서 더 좋은 거 아닌가. 내 남편은 몇 층 위에서 땀 흘리며 다리를 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래에서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다리를 벌리는 상상. 어때? 심장이 좀 뛰나? 그의 저속한 말에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제 심장이 정말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변태적인 기대감 때문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병원 로비에 내려주고 2시간쯤 걸릴 테니 근처에서 장보고 있을게라는 거짓말을 남긴 채 주차장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검은색 벤츠가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제 뒷목을 잡아 끌어 거칠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진한 위스키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제 옷을 벗길 생각도 하지 않고 제 치마를 들춘 뒤 속옷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제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좁은 차 안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살과 살이 부딪히는 끈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리 내지 마. 누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대신 여기가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더 세게 조여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남편이 창가에 나타나 저를 내려다볼 것만 같았습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제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그 공포가 제 몸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이 가빠오고 제 안은 그의 움직임에 맞춰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을 순찰하는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 차의 창문을 쓱 하고 비추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상무 역시 움직임을 멈추고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다행히 경비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한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상무가 제 귓가에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금 봤어? 겁에 질리니까 아니 더 명기가 되는데. 그는 멈췄던 움직임을 아까보다 훨씬 더 거칠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병원 2층 물리치료실의 창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재활기구에 의지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는 지금 나 때문에 망가진 몸을 일으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인 나는 바로 그 아래에서 그를 이렇게 만든 원흉의 아들에게 안겨 쾌락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몸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쾌락의 파도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품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기둥에 기댄 채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험하고 더러운 관계의 공범. 이 아슬아슬한 스릴에 저 역시 중독되어 버린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들켜버렸으면 좋겠다. 이 지옥 같은 연기를 끝낼 수만 있다면. 그 지옥 같았던 병원 주차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조용히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불안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 그의 친절은 제게 용서가 아니라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매일매일 심장이 썩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은 가장 평범한 저녁에 가장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시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짧게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인은 Y상무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뜨겁게 해줄게. 어제처럼 울게 될 거야, 내 인형.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다는 말을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려 했지만 저보다 남편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휴대폰을 들어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보지 마.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짧고도 잔인한 문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비어버린 텅 빈 얼굴. 그는 휴대폰을 던지거나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원래 있던 자리인 양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정적이 천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아주 낮고 잠긴 목소리로 TV를 향한 채 물었습니다. 인형. 그 한마디에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말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차갑고 무서운 낯선 남자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예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오해?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미처 지우지 못했던 지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들. 호텔 이름을 담은 약속 장소, 기다릴게라는 그의 말, 그리고 알았어요 라는 제 대답. 이것도 오해인가? 당신이 그 호텔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간 것도 오해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경멸도 혐오도 아닌 아주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도 그랬어. 그 질문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짐을 싸서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행 가방이 아닌 그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넥타이까지 맨 모습은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비즈니스맨 같기도 혹은 장례식에 가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 아무데도 가지 말고. 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윤상무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채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이 집은 더 이상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발각되어 버린 차갑고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회사 경리과 여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윤상무가 오늘 아침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채 회사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직전에 상무실에 다녀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했을까? 그와 윤상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는 폭력을 썼을까? 아니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을까?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모든 것을 끝내고 왔다는 것을.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은 아침에 나갔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양복 차림.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지치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룻밤을 묵을 정도의 짐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쳐 말없이 식탁 위에 편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그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그는 저를 바라보지 않고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 배신감에 죽여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더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돈 때문에 당신을 그 지경까지 내몬 내 잘못이 더 커.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정아,
미안하지만 함께할 수는 없겠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평생을 무력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거야. 당신이 그 늙은 놈 밑에서 어떤 밤을 보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우리의 사랑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어. 그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 관계의 종언을 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남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익숙한 필체가 눈물로 번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은정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야.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수줍게 웃던 당신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행복이었어. 당신은 내 삶의 이유였고 전부였지.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다 알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당신을 원망하기보다 내 자신을 저주했어. 당신을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내몬 내 무능력과 당신의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내 어리석음을 말이야. 당신은 나를 살렸어. 맞아.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 당신의 미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랑. 나는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그늘을, 당신의 눈동자에 숨겨진 고통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어.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은 매일 당신의 상처를 헤집고 내 무력함을 확인하는 일이 될 뿐이야.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의 삶을 살아. 나는 멀리서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기만을 기도할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나는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무너져 내린 채 동이 터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구했지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텅 빈 집과 다른 남자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더러운 몸뚱어리, 그리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선택의 끝에서 당신은 과연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요?